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또 하면 되죠.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벨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이빙벨은 부산영화제를 흔드는 부산시장을 규탄하며 포털과 IPTV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이빙벨의 진실을 위해서 쭉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벨토크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당대의 팟캐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팟캐스트 시장을 주름잡는 부동의 1위입니다. 이재희의 두목이죠. 이 작가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오늘 그 야외에서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해서 좀 이상했거든요. 안에 가서 그냥 하면 되지, 왜 추운데 밖에 나. 오늘 안 그래도 한파라고. 어제가 소환이었잖아요. 걱정을 해서 그래서 옷을 제가 몇 개나 뜨겁게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따뜻하네요. 후끈후끈 아주 여러분들의 열기로 다이빙벨이 상영 때마다 이렇게 꽉꽉 차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희 이 작가 독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언론 와치독 요분 앞에서는 특히 언론인들이 쩔쩔맵니다. 미디어 오늘의 민동기 국장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벨토크 1회만 하고 저는 사라지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상호 선배께서 섭외 어려움이 있다며 한 번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더 나왔고요. 그게 아니라 민동기 국장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 첫 방송에서 당당하게 팟빵 6위에 그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보다는 김어준 총수의 파워고. 그랬나요? 네. 아무튼 뭐 2회 때도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도 이제 이 작가님을 한번 제가 직접 뵌 건 처음이라 처음 뵌 거예요? 네. 두 분 그럼 인사 좀 나누시죠. 아까 나눴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사 나누기 싫어요? 생각보다는 잘생기셨네요.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날카롭게 생기셨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벨토크를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팟캐스트 1위 2012년에 그야말로 팟캐스트 불모 시대에 대한민국에 떡하니 낙곰수밖에 없던 시절에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이제 2013년 14년 지나면서 부동의 1위 이 작가님을 대부분 다 아시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만이 본다면서요? 듣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죄송합니다. 네. 200만이 듣는다고요? 네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거 뭐 자기소개 시간입니까?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대학교 OT 가서 하는 이런 짓거리를 여기서 하시려고. 근데 지금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여기 벨토크 2회라고 써 있네요. 무슨 따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다이빙벨 가지고 좀 시끄럽게 해보려고. 그래요? 네.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와서 야 이따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면 돼 이러더니 이런 자리를 또 쏘갔네요. 이럴 줄 알면 돈 바꿀 건데. 굉장히 쏘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또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당선된다라고 예측이 됐었을 때 왜 그렇게로 다 몰려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당하고 스코어가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났었잖아요. 거의 무조건 된다는 분위기였으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표차를 기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신장됐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묻혀졌던 진실을 캐는 방송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그렇고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MBC에 또 KBS의 인물 현대사 뭐 이런 것들, 그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 과거에 묻혔던 사건들을 캐내는 그런 프로그램, 또 미디어 오늘 같이 또 언론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언론사들 많이 생겼는데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렇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편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일환이 아니었나 보고, 그 중에 하나는 역사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명박 정권에서 과거에 잘못된 거를 파헤치는 걸 다 없애버리고 교과서도 과거로 되돌리고 그런 시도를 왜 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은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 보수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냥 이 방송을 정말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다이빙 벨식으로 하면 의식 있는, 여기 계신 의식 있는 분들만 보고 들을 것 같아서 조금 소위 말하는 B급 문화를 좀 추정해보자. 그래서 농담도 좀 해보고, 그런데 참 그 시기적으로도 낙곰수가 한참 활동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덕을 많이 봤죠. 뭐. 예. 또 EJ를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대부분이시구나. 그럼 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욕을 편하게. 그럼 뭐 오늘 뭐 이상호 기자님 보러 온 줄 아세요? 이분들이 다 저 보러 온 거예요. 확실했지. 그럼. 대단하네요, EJ. 네, 감사합니다. 네. EJ 출연자들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한 놈만 패죠. 그렇죠. 특히 인상 깊었던 진행자로서 출연자들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시죠. 우리 초대 손님들. 네네네. 이상호 기자님이 제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편이 제일 더럽게 재미없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시청률은 높았다고 들었는데. 네, 정치율이 좀 높았는데 반응은 글쎄 이렇게 재미없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초기에 우리가 정말 그 지하 아무런 데서 방송할 때 그때 어렵게 찾아오셨던 손님분 중에 한 분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어디냐? 그래서 주소를 주는데 내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헤매서 갔더니 지하인데 이 테이블 하나가 달랑 있는 거예요, 녹음실에. 무릎과 무릎 사이, 진짜로 무릎이 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작가 이동영 씨랑 옆에 우리 세작이랑 정말 뜨겁게 이야기했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소주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덧 정말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 팟캐스트계의 어떻게 보면 동업자인데 낙곰수 외에는 다 아류였어요. 근데 낙곰수가 없는 세상에 부동의 1위를 유지하던, 이제는 뭐 누구 와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최근에 다시 제가 EJ 사무실에 또 출연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나오겠다고. 우리 바빠 죽겠는데 지금 진도 빼기. 그래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금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이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는 뭐 사실 한 10만 명도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 네, 그 지금은 사실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 가입해 주셨고, 또 1000명 이상. 야, 그러면 또 그 우리 녹음실을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십시일반 보태 주셔서 그 정말 매끈한 녹음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죠. 한쪽에서는 술 마실 수 있고 또 녹음 부스가 있어서 그 생방송으로 청취할 수 있는. 근데 저 진짜 아지트를.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진짜 그 방송하시면서 네. 진짜 담배 피면서 하시는 네, 거예요? 합니다. 저희가 원래 제작할 때 담배 피우면서 하려고 환풍기를 달았어요. 2개나 일부러. 너무 피더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는 덜해요. 환풍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안가를 만들면서 더 좋은 거는 저희 방송뿐만 아니고요. 뭐 다른 방송들, 지금 뭐 팩트 TV에서 하는 방송들, 국민 TV에 하는 방송들, 저 녹음실 없으면 우리 회사 하기도 하고, 또 이철희 씨가 하는 방송도 우리한테서 오고, 이번에 김재동 씨, 주진우 씨가 하는 애국소년? 애국소년단? 그것도 안가에서 녹음합니다. 안가요? 네, 저희가 뭐 걔들이 그래서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던데, 스튜디오가. 그렇게 찍어놓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사람이 반듯하니까. 예.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아마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저희한테 주신 거 그대로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조합 경영은 어때요? 안 좋죠. 사실은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언론이 거짓된 거 알겠다. 그러면 이 거짓된 언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하나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왔던 내용은 대한 언론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대한 언론, EJ나 국민TV나 저희 뉴스타파, 뭐 팩트TV, 고발뉴스 이런 매체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영들이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또 꼴에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국민TV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활로를 모색하고 방송에서 있습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안 도와줘도 된다. 국민TV 도와주라고. 우리도 죽을 주경인데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조합 가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1,600~700명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조합비를 지금 납부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많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자동기체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통장에 10,000원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사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000명 정도 저희도 후원 회원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00분 정도는 돈이 인출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잔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와중에도 대한 매체를 돕겠다라고들 하시는. 우리는 저기 후원이 아니고 협동조합 개념이니까 처음에 출자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또 제가 좀 있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외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긴 거와 다르게 있는 집, 예. 그때 가서는 뭐 사비라도 털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살림살이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작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 의외로 저도 몰랐던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분이 장래 꿈이 야당 대변인으로 돼 있는데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나 이거 이제에서 말 안 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제가 정치에 관심 가진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고 정말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뭐에 있었냐면 3당 합당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YS 팬이었는데 그 배신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애가 어리다 15이면 다 컸지. 어리다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정말 식음을 전폐했다 하는 2~3일간.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왜 어려서 어렸네요. 내가 나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때 장래 희망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 야당 대변인이라고 적었어요. 그거 참 희한하지. 그냥 대변인 쓰면 될 건데 여당도 아닌 야당. 왜 야당? YS가 3당 합당해서 절로 가버린 거에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서 나는 야당에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그 나이 때는 이를테면 뭐 대통령, 예. 국회의원, 뭐 정치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되게 디테일하네요. 야당 대변인. 그게 제가 왜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사회 보고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사회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그랬죠. 너는 말을 잘하니까 어디 가서 이제 굶어 죽진 않겠다. 뭐 맞아 죽을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늘상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말하는 직업? 어린 나이에 그냥 뭐 변호사는 공부를 못해서 안 되고 대변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중2 때? 네. 많이 봤다. 아이고 야무져라. 그런데 YS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지금 제가 뭐 맨날 방송에서 DJ 빠돌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DJ 정말 싫어했었거든. 그런데 그때부터 갈아타게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YS에 대한 애증이 굉장히 있어요.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정말 아직도 YS 좋아합니다. 중2 때 갈아탔대요. 남들은 타지도 않는데. 세월호 담론이 공개적인 채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미라클 여행기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강정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시사회가
대형 극장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직전에 철회가 됐대요. 취소가. 알아보니까 그 미라클 여행기에서 강정까지 내려가는 배가 세월호였어. 그 세월호와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월호와 관련돼서 사실 금기어가 된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세월호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토크인 만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J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 중요성에 비해서 좀 시들했다, 좀 적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 바로 이제 관련해서 두 번의 방송을 했어요. 역대 이제 재난을 한번 싹 훑어봤고 그리고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레기가 아니잖아요. 확인된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다는 그러니까 정보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은미 항선 콘서트 소위 말하는 종북 콘서트 있었죠. 거기에 그 뭐 위험물질 던졌던 그 친구 뭘 보고 판단했습니까? TV조선 보고 TV조선 듣고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신은미 항선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 발표가 났죠. 두 사람이 콘서트에서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한 적 있냐?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상낙원이란 말 한 적 없다고. 근데 그 친구는 던진 그 고등학생 친구는 지상낙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곡된 정보를 얻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듣지 못하고 한쪽만 들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민동기 기자 같은 분이 더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또 갑자기 민동기 국장을 아니 왜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조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TV조선의 보도였던 걸로 드러났죠. 네. 언론을 비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언론 비평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텔레비 나왔다 신문 나왔다 그럼 다 믿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비평이 필요한데 언론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이 TV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가 어떤 신문에 어떤 보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같은 데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나팔 크기, 그렇죠? 이 영향력의 크기가 그만큼 매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 알려지지 않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 하라고 농담인 거고. 아니, 한 가지 그래도 좀 뿌듯했던 게 뿌듯해야 되나? 그 TV조선 지금 말씀하신 그 리포트 지금 TV조선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 네, 삭제했어요. 미디어 오늘에서 조졌나요? 조졌죠. 어. 그래서 자기네들도 안 그러니까 경찰 발표가 딱 나고 나서 바로 그 삭제를 그 했더라고요. 보도가 당사자에 의해서 지금 재소생 상태죠? 그렇죠. 아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디어 오늘의 나팔 사이즈가 작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작긴 작죠. 네,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은 미디어 오늘도 큰 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공공의 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고 대부분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디어 오늘은 팟캐스트 안 합니까? 팟캐스트를 멀티화 해야 되지 않아요? 팟캐스트를 하려고 했었죠. 한때 그게요. 그 이상호 선배랑 이 도움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저는 미디어 오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컨텐츠. 저 진짜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 여러 번 얘기를 들어요. 뭐라고요? 너는 타이틀도 국장이고 기자인데 네. 그 좀 격을 지키라고. 그래서 욕을 하면 안 되겠고 도대체 기자의 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작가 같은 사람은 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야기. 그 기자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이 어깨 힘 주고 다니는 이 버릇. 자기는 정통이고 팟캐스트는 B급. 근데 사실 저는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끝 얘기했으니까 옛날에 우리 태계 이황 선생이 우리 동네 끝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많아. 많으세요. 네. 정말 그 아까 피의식이라 얘기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황 선생이 기대승하고 논쟁을 했었죠. 굉장히 심한 논쟁이었는데 나이로 따지면요 아버지 아들뻘이에요. 감히 기대승이 이황한테 고개도 못 듭니다. 스승 이상의 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기대승이 도전해 오고 했을 때도 이황이 그 논쟁 다 받아줬습니다. 급이 어디 있어요? 급이 다 받아줬다고 사소한 논쟁까지도 그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게 진정한 이 학자
길 잃은 겁니다. 이번에 저번에 남북대화 계속 안 좋아지고 뭐 개성공단 뭐 이렇게 할 때 오랜만에 남북대화 뭐 한다고 고위급 회담 한다고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왜 틀었어요? 급 안 맞는다고 틀었거든. 맞아요. 저쪽에서 장관 나오는데 우린 뭐 이러저리가 틀었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뭐가 중요한지 본질이 중요한지 모르는 짓이에요. 것만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맨날 대통령 사람이 고급 한복이나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것만 보이니까. 고급 한복 입은 건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 고발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로 믿고 계시군요. 근데 실제로 그 관련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따끈한 얘기를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분 있죠, 경정. 박관천 경정. 관천. 네, 박관천 경정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뷰가 아니고 검찰에서 했다는 얘기가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기사가 됐는데 네. 현 권력의 1위가 바로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밖에 안 된다 박근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거기 뒤에 보면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선 황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 황당한 근거가 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황당한 근거를 유추할 수 있는 취재를 했던 거예요. 그 한복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한복 게이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복을 취임식 때 맞춰서 넣어준 사람이 최순실이란 얘기예요. 340만 원짜리 뭐 비싸다면 비싸고 뭐 그 동네 사람들 그 정도 입는다고 그럽니다만 그 비싼 고급 한복을 넣어줬다는 게 주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대소사를 관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왜 그런 중요한 대소사를 최순실 씨가 관장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최태민의 적자예요. 최순실 씨가. 그러면 아버지 최태민 씨는 어떻게 박근혜 씨랑 친하게 됐느냐. 태자 마마라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 교주할 때 만난 사이거든요. 어떻게 만났느냐 이견이 있습니다만 현몽을 한다고 그래요. 현몽. 내가 꿈에서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목매한 딸을 좀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편지를 써서 만나게 됐다고 김영호 회고록에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기사의 핵심이 뭐였냐. 한복 게이트의 핵심은 바로 그 한복을 제공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들이 최순실씨가 그 밖에도 꿈 이야기를 계속 박근혜 씨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기사에 한 줄만큼 넣어놨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취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박관천 네. 씨가 말했다라고 하는 그 황당한 근거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저희가 상임 임시정부 11회와 12회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계획은 없어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글쎄 뭐 계속해서 지금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잊고 싶어하는 잊으라고 사람들. 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하는 거, 방송의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일단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왜 이상호 기자님이 과거를 알아야 현재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저 영화 맨 끝에 나올 때 권성동 의원 나왔잖아요. 권성동이야. 권성동 의원. 비키니 성동. 우리는 얼굴만 보면 확 짜증이 확 나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확 일어날 뻔했어. 근데 그 양반이 어젠가요 또 왜 이상한 얘기 또 했잖아요. 비정규직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2년에서 4년을 연장하는 거 원한다고. 어디서 갖고 온 설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따운 얘기 막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말하는데 이것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저 사람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마이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영화 마지막에 어이없는 이야기 하는 거 봤는데 저 사람 말이 그대로 전파를 타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확인을 해봐요. 진짜? 진실은 뭘까? 혹은 저 앞뒤 맥락은 뭘까 보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월호 아직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들의 말 중에 하나가 역사가 판단해 줄 거다. 지금 너희들이 이거를 판단할 일이 아니야. 역사가 판단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고발 기자질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취재하고 이제 컨프런트를 해요. 반론권을 줍니다.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해요.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한 번은 여러분들 지금 TV조선 SBS 앵커하다 TV조선 간 최희준. 최희준 씨라고.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새. 최희준 씨가 지금 사실상 보도국장급이죠. 그렇죠. 사실상 앵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양반 아버지가 최병렬 씨예요. 근데 최병렬 씨는 조선일보 편집장 출신이고 정치부장 시절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폭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전두환 신군부 때 뭐라 그러죠? 젊은 피로 중용돼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고 나중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양반이 공보처 장관 시절에 SBS 특혜 인허가를 내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SBS에 들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들이 무지하게 잘 나가. 앵커도 하고 특파원도 하고. 그거는 정말 귀족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TV조선 아버지에 이어서 TV조선을 간 건데 최병렬 씨를 제가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최병렬 씨한테 한나라당 대빵인가 그랬어. 네. 그래서 그 신군부에 픽업돼서 정치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후배 언론인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역사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역사는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뉴스가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대로 놔두면 세월호와 관련해서 엉터리 역사가 만들어질 텐데 훗날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 안가에서도 지금 이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뭐 특별법 이긴 게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정말 저게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우 기자님 말씀하신 비겁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역사가 판단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SBS 라디오에서 그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가 판단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통진당이 지금 어쨌든 해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5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60년 전으로. 그때 조봉암 사형당하고 통진당이 진보당이 해산됐는데 그때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조봉암 죽여라 그러고 진보당 해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시 야당도 지금 야당과 똑같아. 모른 척했단 말이죠. 욕 얻어먹기 싫어서. 근데 60년 돼서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때 그 결정 내린 법원이 사과하잖아요.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사법살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의 통진당 해산은 앞으로 6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없이 그렇게밖에 말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죄송한데 이번 세월호가 이 통진당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진당은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 끝나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짱돌 들을 겁니까? 화염병을 들을 겁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있는 법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고 이건 정말 역사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뭐 야당 진보 정권이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헌법재판 잘못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호는 진행 중이란 말이죠. 결정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안 맡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건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래요. 통합진보당 사태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통합진보당을 까야 돼요. 나는 통합진보당 노선에 지지하지 않지만 전제를 깔고 통합진보당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일단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까야 돼. 개새끼라고 해야 돼. 네, 일단 까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와 다이빙벨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일단 이상호와 다이빙벨을 한번 까야 돼요. 까고 세월호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어서 제가 왜 아까 한겨레신문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한겨레신문 기사가 제가 봤을 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읽으면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호 기자도 여기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다이빙벨에 기대를 걸었던 어느 누구도 다이빙벨이 절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무능, 언론의 왜곡 보도, 그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바로 그거를 상징하는 게 저는 다이빙벨이라고 봤는데, 아니 무슨 저기 다이빙벨이 무슨 온 실종자를 다 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게 했다라는 식으로, 아니 그런 기대를 누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빨갱이 만드는 마녀사냥 수법인데, 이를테면 통일 콘서트에서 하지도 않은 말,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라고 딱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상 낙원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나중에 가서 확인이 돼도 이미 그렇게 넘어가는 거. 이를테면 저희가 현장에 다빙벨 정도의 장비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차원에서 다이빙벨을 소개한 거예요. 저나 손석희 앵커나. 근데 조선일보는 사설과 동아일보의 모든 기사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는 다이빙벨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겨우 해명을 하고 나면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수법인데, 물론 이게 과거에 언론이 균형 잡힌 시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이렇게 아래까지 다 이렇게 쏟아져서 흘러갑니다. 다 받아요. 심지어 한겨레 신문까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도 다이빙벨이 실패라고 규정하고 초기에 에어포켓은 없었다, 다 죽었다 라고 하는 정부와 해경 방침을 따라서 기사를 써왔고, 그 기사의 결과로 한국 과학 저널리즘 대상 카이스트에서 주는 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그런 보도를 MBC에서 저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도 MBC가 한겨레 신문을 인용해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이렇게 스필트 오버가 돼서 쭉 바닥까지 다 젖어 있는 상태, 다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어쩌면 마지막 진실의 알박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 영화를 반가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 여론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다이빙벨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통합진보당을 나쁘게 만들어요. 국민 여론을, 대다수 국민 여론을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뭘 갖고 나오면 국민들은 이걸 안 보고도 일단 통합진보당은 X고 다이빙벨은 X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진실을 얘기해도 벌써 세뇌가 됐기 때문에 뭐 거들지가 않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희 수법이거든요. 국민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거죠. 바로 그런 현실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한 매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정치라는 것도, 결국 진실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생각의 싸움입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로서 우리 대중매체에 대해서 대한매체에 힘을 좀 실어달라.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한매체를 들으시는 분들, 공중파 안 보고 안 듣고 좋아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나름 여론 주도층입니다. SNS를 이용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다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한테 말했는데 여러분이 10명한테 말하면 그게 100명한테 전파되고 또 1000명한테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진보 진영이라든가 이른바 좀 합리적인 언론을 한 사람들이
하방하듯이 좀 내려와서 보다 더 관객들과 대중들을 만나야 돼요. 제가 저 역시 고발 기자를 하면서 수도 없이 소송을 걸리면서 기사를 쓰는 이유는 세상을 어제보다는 좀 낫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500만 정도가 들으면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600만이 들으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젠다가 세팅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방송 시청률로 따져서 한 17%, 18%. 딱 무한도전 정도의 시청률이에요, 그게. 무한도전은 그 다음날 기사가 나오잖아요. 어젯밤에 뭐 엄정화가 어떻게 했는데 그 댄서가 옷이 안 맞아가지고 10년 만에 불렀는데 막 시시콜콜한 기사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2580 카메라 출동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17%, 550만 명 정도가 넘을 때 여론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만이면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권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EJ가 그런 희망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충 파장 분위기가 들죠. 뭐 돈도 안 주면서 이 정도 부려 먹었으면 됐잖아요. 네. 우리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제 방송용 멘트는 대충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EJ나 임 국장님이나 또 저나 또 우리 다이빙벨에 대해서 아까 꼼쳐놨던 좋은 질문 등 여러분들 자유롭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잠깐이나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인 대표가 처음에 언론상에서 뵀을 때 이제 그때가 천안함 사건 때 이제 정부 발표와 이제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또 세월호 사고가 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 고발 뉴스에서 아마 약간 들은 것 같은데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그 반발로 이제 이종인 대표를 쫓아내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종인 대표가 그냥 아닐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편집된 채로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진솔한 얘기가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3년 수능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현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배운 세대인데, 그 저희 역사 선생님이 저희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마지막 수업 때 이제 근현대사가 없어지는 건 아마 이제 너희가 마지막일 텐데, 그 이유는 근현대사를 배우면 이제 그런 한나라당에 그냥 편하게 자민당을 할게요.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낯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없애는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도 원래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제 경상도 분이시고 저희 집 조선일보만 보던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이제 이명박 후보 밀었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었는데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나와 계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질문은 저 이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2003년이 아니라 2013년에 네네. 수능을 보셨다고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2013년? 네네. 예,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찍었어요. 근데 EJ 듣고 바뀌었어요 할 때, 와, 욕해야 됩니까 여기서 한번? 이것도 여기 나와야 돼. 그래야 추임새 맛깔나거든. 와, 씨발 내가 뭐 하긴 하는구나 진짜. 내가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긴 하네. 이럴 때거든요. 정말. 근데 똑바로 못 보겠어요, 욕하니까.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가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냐 알게 되면 절대 새누리당 찍을 수 없습니다. 찍을 수가 없어. 찍고 싶어도 못 찍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근현대사를 안 가르치고 없애려고 그런 거거든요. 친일파 처단하자고. 아니 친일파 노무현 정부 때 처단도 아니에요.
지금 뭐 옛날 친일파들 찾아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진실만이라도 알자고 작업하자 그랬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그 색 난리를 친 사람들이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왜 그러냔 말이지. 그거 뻔하거든. 그거를 아는 순간 자기들 퍼뜨려지는 거 알아요. 민낯이 다 까발리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물론 고조선 역사, 고구려 역사, 삼국시대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역사는 근현대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 밑에 세대들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애들한테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욕만 편집하면 되겠다, 요거. 실제로 이종인 씨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 이런 참사는 이 사안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관리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이제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결국은 깊은 바닷속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생존자를 구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장비, 꼭 있어야 되는 장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현장에 두지 않고 구조를 했다는 거는 살릴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온 자원봉사자를 쫓아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살해한, 국가 살인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배척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원래는 해군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해군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야. 이종인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경은 떠다니는 익수자만 건져내는 훈련을 받았을 뿐 물밑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앞에 세운 거야. 그걸 누가 한 거죠? 해경과 해군. 해군은 실제로 2번이나 자기들 구조를 하라고 수뇌부가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게 안 먹혔죠. 해군과 해경을 바꿔야 하는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박근혜 씨.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무지하게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따라서 모든 관련된 업무를 한 사람들은 다 비밀 각서, 유지 각서를 쓰고 들어갔어요. 거기 다이버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들 하세요. 근데 드러내놓고 진술을 못해요. 자기들이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본 것들에 대해서 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권의 기밀이야, 국가 기밀이 아니라. 그런데 이종인 씨는 한번 깬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천안함 당시에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스피크아웃, 솔직하게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좌초로 보인다라고. 이종인 씨가 얼마나 해양 전문가냐면 저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계속 수집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2004년에 이종인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을 정도야. 미국에서. 해외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37년 동안 바다에서 관련된 업무를 본 사람이 판단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상당히 천안함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 조율에 있어서 큰 균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배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남자분. 민동기 국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언론을 까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진보적 가치를 가진 정당의 힘이 분명히 지금 있어야 대한 매체에 대해서도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야당, 제1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 매체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사실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2 때 정치적으로 갈아타기 시작해서 이후에 정치적으로 깊은 소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 작가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치 신동 출신 이동영입니다.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일단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새누리당 찍는 사람이 있고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새누리당 한 30% 봅니다. 그리고 새정치를 한 20% 봐요. 어쨌든 그런 새누리당이 항상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싸움이거든요. 이건 나머지 싸움. 그러니까 이 30%는 새누리당을 찍은 30%는 야당에서 어떤 지랄을 해도 안 와요. 이쪽으로. 중도를 던지고 보수로 우리가 갈게 우클릭 해도 일로 안 와요. 아무리 뭐 북한 욕하고 안 온다니까. 근데 지금 야권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클릭하면 저 사람 오겠지라고.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나 뽑아줄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 뽑아줄 사람들한테 힘을 그쪽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준다니까. 자, 반면에 새누리당 봅시다. 새누리당은요 나한테 표주는 30%한테 듬뿍 안깁니다. 정책을. 지금 보세요. 뭐 비정규직 없애고 비정규직 정규직 없애고 비정규직 늘리고 중규직 만들고 그거 다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좋아주고 하는 거죠. 기업은 누구 찍는데? 새누리당 찍잖아요.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계속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고 있는데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요만큼의 신경도 안 쓰고 오지도 않는 중도 꿈 쫓느라고 지금 시간을 다 허비한단 말이죠. 그럼 지지율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써야 돼. 이분들은 일단 정치인이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재선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이슈가 자기 재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분들의 판단이에요. 지난 연말에 다이빙벨을 들고 국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 22명의 사인을 받아서 틀었어요. 최소한 그분들은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반의 반도 안 왔어요.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다이빙벨을 트는데 부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종편들 열심히 출연하고 있잖아요. 미디어 오늘은 기자들도 잘 인터뷰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랑 인터뷰해가지고 징계받은 PD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재 대한 매체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 대신 KBS든 MBC든 SBS든을 살리겠다라고 틈나는 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EJ가 200만, 500만, 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이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 낙검수가 그랬듯이 낙검수 900만까지 올라갔었어요. 다운로드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검수 줄 섰었어요. 정치인들. 낙검수 여의도 집회할 때 제가 사회 봤어요. 쫙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카메라 찍히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믿지 말라고. 잘했죠?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 분한테 다 질문해도 되나요? 좋아요. 진행 좋습니다. 네. 일단 이상호 기자님한테는 영화 잘 봤고요. 그 다이빙 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봐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혹시 뭐 토렌토나 이런 데 무료 배포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근데 민동기 국장님한테는 흔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기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는데 이상호 기자님처럼 항상 진실을 밝히고 이런,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식당에서 기자랑 정치랑 밥 먹으면 계산은 집주인이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기자들 사회는 언론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파워 블로거처럼 이렇게 식당 가서 갑질하듯이 그런 자기 기자 자체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성실한 기자들이 있고 그런 기자들이 일부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작가님한테는 저도 학창 시절 돌이켜 보면은 근현대사를 항상 뭐 수능 끝나고 배우고 선생님들이 야 그거 거기는 시험에 안 나와 뭐 대충 공부해도 돼 이렇게 다 넘겼는데 왜 그 김대중 노무현 그 정권 때 지금 오히려 지금 여당 정권은 뭐 국정 교과서를 만들자 뭐 뉴라이트 뭐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 정권 때는 그 근현대사 교육에 좀 더 노력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질문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사람씩 답하면서 저희도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대신 할까 합니다. 물론 영화는 돈을 벌어야죠. 왜냐하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제작과 관련해서 수십 명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개의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수익 큰 손해를 보면 안 되겠기에 아직까지 좀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많은 분들이 보기를 진실을 아시기를 원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PTV나 VOD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기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일반의 유튜브 등에 공개가 된 영화는 출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영화제 동의를 받는다면 순차적으로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알릴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들은요 힘센 놈들 앞에서 싸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기자들은 대단히 좀 잘못된 게 주로 이제 없는 사람들하고 자기 출입처 뭐 이런 데서 이제 자꾸 갑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아까 뭐 식당 이런 데가 아니고 이상호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골프 치러 다니는 기자들도 많고요. 기자들이 해외로 가서 골프 치고 와요. 추적을 못 하니까. 하여튼 그런 갑질 행태를 보이는 기자들이 대단히 많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은 저는 제일 싸가지가 없는 기자들이 청와대를 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지 말라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 우리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하잖아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만 사전에 다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받아치기만 하잖아요. 저 다 잘라버려요. 좀 싸가지 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기자여야 되는데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주류 언론에서 기자질 하시는 분들의 다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기레기란 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예. 실제로 밥 먹을 때 그러시는 기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류 언론들도 되게 공손해요. 이제 힘 있는 분들 앞에서는 너무 공손한 게 한국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미디어 오늘이 조금 부자 언론이 돼서 해외에도 넉넉하게 좀 여러 군데 쫓아다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했지만 왜 바뀌지 않냐? 그 대통령 빼고는 전부 다 기득권이 잡고 있는데 보수가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밥줄 떨어지는 거 마음대로 하겠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 처음에 강력히 하잖아요. 다 머리 숙이고 있었어. 다 머리 숙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다 받아적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2달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데? 다 사이클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한테 당한 겁니다. 참여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하나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선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쪽짜리 권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당장 4월 달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3개부터 싹쓸이 해야 돼요.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우리 이 작가 한번 뛰어달라라고 아니요.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지금은 없고요. 그쪽도 아마 지금 생각이 없을 겁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정말 진실이 필요한 시대에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여론, 언론이 부족한 시대에 스스로 역사가 돼주고 계신 우리 EJ의 이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벨 토크 3회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여러분들 덕분에 뜨겁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이빙벨은 부산영화제를 흔드는 부산시장을 규탄하며 포털과 IPTV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